평안 감사를 구한 발견. 어떤 사람이 늘 집안에 들어박혀 있으면서 아무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기를 좋아하니 가게가 날로 공공해졌습니다. 부인이 참다 못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옛말에 이르기를 남자는 동물이라 움직이면 이익이든 손해든 본다는데 당신은 밤낮 안방에만 들어박혀 있으니 참 딱하네요. 첩이 듣기에 우리 집 근처에 사는 김판서대감이 세도가라 하니 가서 뵙고 그 문화에 드심이 어떨까요? 아내의 제안에 달리 회피할 말이 없기에 사내는 옷을 주워 입고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막상 집을 나오기는 했으나 주소 내주는 사람도 없이 김판 서댁에 무작정 찾아가기는 어색하고 그렇다고 그냥 집에 돌아가면 아내가 들볶을 게 뻔했습니다. 하여 사내는 다른 곳에서 놀다가 해진 후에 귀가하여 아내에게는 거짓으로 김판 서댁에 머물다 왔다고 말하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사내는 발걸음이 내키는 대로 걷다가 약국 앞에서 몇 사람이 모여 한가히 장기 두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내는 약국 주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내가 소일할 곳이 없던 차에 마침 주인장이 손님 대접을 잘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종종 놀러와도 되겠는지요? 주인은 깔끔히 차려입은 상대를 보고 개의 승낙했으며 그날부터 사내는 날마다 약국에서 시간을 보내고 귀가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어떠셨어요? 아내가 물어올 때마다 사내는 적당히 얼버무리며 거짓말로 얘기했습니다. 과연 당신 말처럼 김대감이 나를 보시더니 첫날부터 관심을 보이셨고 오늘은 대감께서 머지않아 평안감사로 나가시게 되면 나를 비장으로 삼겠다고 말하시더이다. 남편의 허풍에 아내는 매우 기뻐하며 자신은 무명배 치마를 입으면서도 남편의 의관을 더욱 깨끗하게 꾸며 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내는 여전히 약국만 드나든 채 몇 년이 흘렀고 김대감 댁 대문이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몰랐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집에 있을 때 이웃 마을에서 표모, 즉 빨래하는 할머니가 우연히 들렀습니다. 부인이 인사차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오? 우리 아이가 김판서댁 대솔로 있는데 이제 대감이 평안감사로 승차하시니 우리 애도 희망이 생겼습니다. 대솔은 높은 사람을 모시고 다니는 하인을 이르는 말입니다. 노파가 자랑스럽게 하는 말에 부인은 깜짝 놀라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김판서라니 함자가 무무이고 연세는 예순이 된 그 어른 말이오? 그럼요. 아씨는 어찌 그리 잘 아시나이까? 내가 어찌 그 어른을 모르겠소? 우리 나리께서 친히 지내시는 분이라오. 저녁에 사내가 귀가하자 아내는 환하게 웃으며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대감이 이제 평안감사가 됐으니 당신도 비장으로 가시겠군요. 사내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지만 눈치로 어물어물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당신 말처럼 되었다오. 그럼 여장은 각자 마련해야 하나요? 그럴 것이오. 떠날 날이 촉박한데 어떻게 마련한담? 사내는 걱정스럽게 말하면서 급히 준비해야 할 큰 비용이 피할 수 있는 구실이 되리라 판단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친정집이 비장으로 수년 있었으니 거기 가서 의복을 얻어올게요. 전혀 예상치 못한 아내의 대처에 사내는 입을 다물고 건성으로 웅웅했습니다. 며칠 후 아내가 사내에게 물었습니다. 사또가 어느 날 부임하신다나요? 아직 태길이 결정되지 않았다오. 사내는 김 판서집 근처를 배회하며 동량을 살핀 끝에 출발일을 알아냈습니다. 모레 떠난다고 하오. 사내가 퉁명스레 알려주자 아내는 실ong 위에서 상자를 하나 내려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비장이 입을 의복이 두루 갖춰져 있었습니다. 사내는 속으로 당황하며 고민했습니다. 아이구야. 이제는 일이 커져버렸네.
사내는 평안감사가 출발하는 날 일찍 일어나 비장옷을 차려입고 대감댁으로 총총히 달려갔는데 문 앞은 인마로 복작거렸습니다. 아직 날도 새지 않았으나 문객이며 사령들, 대속 역졸들이 흥성되었고 관리들이 타고 갈 말도 많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한 역졸이 말을 끌고 비장옷 입은 사내에게로 와서 온순한 놈이라며 올라타라고 권했습니다. 사내는 그 말을 받아 타고 앞장서 홍제원에 이르렀고 감사 일행이 뒤이어 당도하자 다시 출발하여 앞서가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전도 비장이니라. 고향에 이르니 해가 졌고 감사 일행도 미로닥쳐 부득이 함께 자게 됐습니다. 숙소에 불을 밝히고 8비장이 감사를 모시고 섰을 때 사내도 말미에 끼었습니다. 감사는 처음 보는 사람을 의아하게 여겨 다른 비장들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 비장이 하나같이 모르겠다고 대답하자 감사가 사내를 쳐다보며 직접 물었습니다. 자네는 어느 대감 청촉으로 왔는가? 사내는 잠깐 머뭇거리다가 답했습니다. 소인은 청촉 비장이 아니올시다. 그럼 웬 사람인고? 소인은 명색이 자원 비장이올시다. 직책이 없는 스스로 원한 비장이라니 참으로 엉뚱한 답변이었습니다. 감사는 한참 묵묵히 사내를 바라보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자원비장이라 무엇을 바라는가? 그저 사또님 수행만을 원하옵고 달리 바라는 바는 없습니다. 감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자가 자청에 따라왔고 내게 해댈 일은 없을 테니 그대로 두어도 괜찮겠어. 하여 감사는 너그럽게 말했습니다. 그대 정성이 갸륵하니 나를 따라와도 되네. 사내는 크게 기뻐하며 물러나왔고 이로부터 모두가 그를 가리켜 자원비장이라 불렀습니다. 평양 감령에 도착해 아침 저녁으로 비장들이 감사에게 문안할 때 자원비장도 끼어들었습니다. 감사는 별달리 물을 일이 없어 따로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사가 자원비장을 불러 말했습니다. 자네는 자원비장으로서 맡은 일이 없으니 어찌 괴로움을 참아가면서 문안드리러 올 필요가 있겠는가? 지금 대동감관 자리가 비어있고 녹봉이 50금의 이름으로 특별히 일을 맡기니 이후 자네를 부르기 전에는 함부로 이곳에 출입하지 말게. 감사는 일없이 노는 자원비장이 보기 싫은 탓에 한직을 맡겨 곁에서 물리친 것이었습니다. 명을 받은 자원비장은 동원 뒤에 있는 작은 방에 들어박혀 지내면서 근신했습니다. 그럭저럭 감사의 임기가 다 끝나가서 서너 달밖에 남지 않았을 즈음 이 방을 시켜서 하기, 즉 금전 출납부를 가져오게 하여 살펴본 즉 예산이 3만금 초과 상태였습니다. 가외지출이 3만금이라니 큰일이로다. 감사는 국고를 채울 방법이 없어 심중으로 몹시 고민했으나 벗어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별일이 없어 혼자 앉아 이국리 저국리 하던 중 문득 자원비장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자원비장을 쫓아내고 3년 동안 한 번도 부르지 않았으니 관아의 상하 모두 만만히 업신 여겼을 터라 곤궁하게 지내고 있겠네. 내가 이러한 저각을 한 까닭에 가외지출 3만금이 났을 수도 있겠어. 감사는 미안한 마음이 들어 모처럼 자원비장을 불렀고 자원비장이 대령하자 먼저 위로의 말을 꺼냈습니다. 자네를 내보내고 공무에 사로잡혀 3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부를 겨를이 없었네. 자네의 소득이 불과 50금이니 그간 고생은 능히 짐작할 수 있는 바 내 허물이 적지 않네. 참으로 미안하게 생각해. 이제라도 용서를 바라네. 그렇게 말씀하시니 황공하옵니다. 자원비장은 두 손을 마주 잡고 공손히 답한 뒤 조심스레 아뢰었습니다. 사또 얼굴빛이 초췌하시니 무슨 걱정이라도 있사옵니까? 감사는 양미간을 찌푸리며 답했습니다. 가외지출 3만금을 변통할 길이 없어 고민 중이라네. 그러하오면 어찌 비장들과 상의하지 아니하옵니까? 비장들이야 각기 제 입속만 챙기지 어느 겨를에
감사의 결손까지 걱정하겠는가? 사또께서는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나이까? 모름지기 사또를 돕는데 비장의 소임이 있음은 옛말에도 있지 않사옵니까? 주군을 위해 신하가 몸을 바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을지면 허수아비 비장이겠지요. 소인이 계책을 내어 사또의 근심을 덜어드릴까 합니다. 그 계책이란 무엇이냐며 감사가 관심을 드러내자 자원비장이 답했습니다. 사또께서 식고전 3만금을 내주시면 좋은 꾀가 있을까 하나이다. 칙고전은 중국 칙사를 대접하기 위해 마련해둔 기금인 바 국고금을 내달라는 말이었습니다. 감사는 그 말을 조차 내주면서도 속으로는 적잖이 주저했습니다. 자원비장은 본시부터 아는 사람이 아니건만 막중한 직고를 헐어 내주었다가 만약 뜻밖의 불측한 일이 생긴다면 불난데 기름을 붓는 격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으나 달리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자원비장은 즉시 말을 몰아 전라도 전주로 내려가서 보험을 환전한 다음 담양으로 가서 대나무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는 배에 싣고 평양으로 오니 그 시간이 거의 한 달이나 걸렸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던 감사는 자원비장을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자네는 어찌 일이 늦었는가? 내 애간장이 끊어져 버릴 뻔했도다. 자원비장은 침착하게 아뢰었습니다. 이제 사또께서는 아무 염려 마옵소서. 내일은 분부를 내리시어 영광정의 잔치를 베푸시고 각 읍수령을 불러 이러저러 하시면 그 속에 묘수가 들어 있습니다. 감사는 매우 기뻐하며 다음날 자원비장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각 읍수령에게 술이 몇 순배 돌아가고 술이 거나해졌을 때 감사가 문득 말했습니다. 평양은 본래 재물이 풍부한 고을인데 올해는 풍년까지 들었소. 수령들이 무슨 말인가 싶어 집중하자 감사가 이어 말했습니다. 민간의 영을 내려 집집마다 장대를 세우고 등을 달아 태평성대를 기리는 게 좋겠소. 여러분도 각기 본읍에 영을 내리고 각 병영도 이와 같이 거행하도록 하시오. 수령들은 그 명을 받들고 돌아가서 감사의 지시를 이행했습니다. 성 안팎 백성들은 감사를 칭송하면서 풍년을 기뻐하며 기꺼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평안도에서 자라는 대나무가 짧고 가늘고 휘어서 등을 달기에는 부적합했습니다. 사람들이 등록용 대나무를 찾느라 애썼지만 구하지 못했을 때 푸른 대나무를 실은 배 몇 척이 대동강다에 정박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다투어 그리로 몰려가 값의 고하를 따지지 않고 하나씩 사하면서 즐거워했습니다. 전행으로 등록용 대를 구했도다. 감사는 아직 그런 일을 모르고 초조한 마음으로 애태웠습니다. 자원비장은 어디 가고 소식이 없는가? 며칠 후 자원비장이 들어와서 대나무를 무역해온 일부터 3만금으로 10만금을 벌은 일까지 자세히 보고했습니다. 대나무를 3만금어치 사서 10만금에 팔아 7만금을 남겼나이다. 감사는 크게 기뻐하며 감탄했습니다. 자네의 신기묘사는 옛사람도 미치지 못할 걸세. 신기묘사는 귀신 같은 재주와 묘책이라는 뜻으로 평범한 사람은 짐작하기 어려운 뛰어난 지략이나 계략을 이루는 말입니다. 감사의 칭찬에 감사해 하면서 자원비장이 말했습니다. 남은 돈은 본댁으로 송부하오리까? 감사는 펄쩍 뛰며 답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고? 자네 계책으로 내가 빚에서 벗어났으니 그 은혜도 갚기 어렵거늘 하물며 남은 돈이라니. 그런 말 하지 말고 자네가 쓰게. 자원비장은 거듭 사양하다가 마침내는 똑같이 나누기로 했습니다. 소인은 먼저 돈을 가지고 가겠사오며 남은 일은 서울 가서 말씀드리겠나이다. 감사가 승낙하자 자원비장이 먼저 상경했습니다. 감사가 서울에 돌아오니 남은 돈 전액이 자기 집에 있었고 오래도록 자원비장을 기다렸으나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 감사는 사람을 만나면 을의 자원비장에 대해 물어봤지만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